14. 하지만 바로 그때 공작 부인이 들어왔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과 그들의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 두려운 빛이 떠올랐다. 레비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키티는 눈을 내리깐 채 아무 말도 없었다. 그의 청혼을 거절했구나. 다행이야. 키티의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목요일에 손님을 맞이하며 지어 보이는 의례적인 미소로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레빈에게 시골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레빈은 남모르게 조용히 자리를 뜰 수 있도록 손님들이 모여들기를 기다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5분쯤 지나자 작년 겨울에 결혼한 키티의 친구 노르스톤 백작 부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바짝 여유고 누룩했던 얼굴에 검은 눈을 빛내는 병약하고 신경질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키티를 좋아했다. 그리고 키티에 대한 그녀의 애정은 결혼한 여자가 아가씨들에게 보내는 애정이 늘 그렇듯 자기가 꿈꾸는 행복의 이상을 따라 키티를 결혼시키려는 열망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녀는 키티를 브론스키와 맺어주고 싶어 했다. 그녀에게는 초겨울에 키티의 집에서 종종 보았던 레빈이 늘 불쾌한 존재였다. 그녀는 레빈을 만날 때마다 늘 그를 조롱하기에 바빴다. 난 그 사람이 잘난 척하며 나를 내려다보거나 어리석은 나 때문에 지혜로운 대화를 중단하거나 젠체하며 내 수준에 맞춰줄 때가 좋아요. 마지못해 내 수준에 맞춰주는 모습이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그 사람이 날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녀는 레빈에 대해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녀의 말은 옳았다. 사실 레빈은 그녀를 못 견디게 싫어했으며 그녀가 자랑하고 자신의 미덕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경멸했다. 그는 그녀의 신경질을 경멸했고 일상의 질박한 모든 것을 우아한 모욕과 무시로 대하는 태도를 경멸했다. 노르츠톤과 레빈은 사교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상대방을 진지하게 대하지도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지도 못할 만큼 서로를 지독히 경멸했다. 노르츠톤 백작 부인은 곧 레빈에게 달려들었다. 어머 콘스탄친 드미트리치, 우리의 타락한 바빌론으로 다시금 와주셨군요. 그녀는 그에게 누렇고 조그만 손을 내밀면서 초기울이 모소코바는 바빌론이라고 한 레빈의 말을 상기시켰다. 바빌론이 나아지기라도 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타락한 건가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는 냉소를 지으며 키티를 돌아보았다. 백작 부인, 당신이 내 말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니 정말 영광입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레빈은 이내 그동안의 습관대로 노르츠톤 백작 부인과 저기에 참 빈정거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 말이 당신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나 봅니다. 아, 물론이죠. 난 무엇이든 기록해 둔답니다. 참 키티, 또 스케이트 타러 갔었다며? 그녀는 키티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 자리를 뜨는 것이 아무리 금년적인 일이라 해도 레빈에게는 저녁 내내 이곳에 머물며 키티를 보는 것보다 그 편이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았다. 키티는 이따금 그를 흘깃거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그 순간 그가 말이 없음을 눈치챈 공작 부인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모스크바에 온 지 오래됐나요? 제임스 터브에서 일하는 것 같던데 그럼 이곳에 오래 있지 못하겠군요? 아닙니다, 공작 부인. 이제 제임스 터브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전 이곳에 2, 3일 예정으로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오늘 저 사람에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틀림없어. 노르츠톤 백작 부인은 그의 단정하고 진지한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째서 그는 장황한 경로를 늘어놓지 않는 걸까? 하지만 내가 끌어내 봐야지. 키티 앞에서 그를 바보로 만드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야. 좋았어, 해봐야지. 콘스탄친 드미트리치, 그녀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발 나에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당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칼루가 영지에서 농부들과 아낙네들이 모두 술독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는 이제 와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언제나 농부들을 칭찬하셨잖아요. 이때 또 한 부인이 응접실로 들어왔다. 레빈은 일었다. 실례합니다, 백작 부인. 사실 그 문제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 아무 말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을 따라 들어오는 한 군인을 쳐다봤다. 저 남자가 분명 브론스키일 거야. 레빈은 자기신의 생각이 맞나 확인하려고 키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브론스키를 보고 다시 레빈을 돌아보는 참이었다.
레비는 무심결에 반짝이는 그녀의 시선만으로도 그녀가 이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마치 말로 표현하기라도 한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저 남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레비는 이제 좋든 싫든 그 자리에 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만 했다. 세상에는 모든 행운을 두루 갖춘 경쟁자를 만났을 때 그 즉시 상대방의 장점을 모두 외면하고 단점만을 보리는 사람들이 있다. 반대로 그 행복한 경쟁자에게서 무엇보다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장점들을 발견하려 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데도 그에게서 좋은 점만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레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브론스키에게서 멋지고 매력적인 점을 찾아내는 것은 그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 점은 금방 눈에 들어왔다. 브론스키는 적당한 키에 단단한 체격을 갖춘 사내였다. 얼굴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매우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느낌을 주었다. 얼굴과 몸매, 짧게 깎은 검은 머리칼과 깨끗이 면도한 턱, 넉넉히 재단한 새로 맞춘 군복, 그 모든 것이 단정하면서도 우아했다. 브론스키는 응접실로 들어오던 부인에게 길을 내준 뒤 공작 부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다시 키티에게 다가갔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의 아름다운 눈동자가 특별한 부드러움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일 듯 말 듯한 행복한 미소를, 겸손하면서도 승리감에 도취된 미소를 띤 채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녀에게 몸을 굽히며 작지만 넓은 손을 내밀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몇 마디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다. 그동안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레빈에게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공작 부인이 레빈을 가리키며 말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레빈이에요. 이쪽은 알렉세이 키빌로비치 브론스키 백작이고요. 브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레빈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올겨울에 당신과 반드시 식사를 하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탈하고 시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갑자기 시골로 떠나버려서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는 도시와 우리 같은 도시 사람들을 경멸하고 정오하신답니다.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말했다. 분명 내 말이 당신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나 보군요. 내 말을 그렇게 잘 기억하는 걸 보니. 레비는 자기가 이미 이 말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얼굴을 붉혔다. 브론스키는 레빈과 노르츠돈 백작 부인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늘 시골에 계십니까? 그가 물었다. 겨울에는 지루할 것 같은데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다면 말이죠. 특히 자기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땐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레빈이 격렬한 의조로 말했다. 난 시골이 좋습니다. 브론스키는 레빈의 의조를 눈치챘으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며 말했다. 하지만 백장님, 당신이 시골에 정착해야겠다고 결심하지 않았으면 해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본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감정을 느낀 적은 있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니스에서 어머니와 겨울을 보낼 때였죠. 그때만큼 러시아의 시골을 간절히 그리워한 적도 없었습니다. 나무껍질 신발을 신은 농부들이 있는 곳 말입니다. 니스는 아시다시피 그 자체로 따분한 곳이죠. 나폴리와 소렌토도 잠시 동안만 좋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시골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떠오르는 곳은 바로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건 마치 그는 온화하고 다정한 눈길로 키티와 레빈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무언가 말하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자기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말을 멈추고 주의 깊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는 한시도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언제나 두 개의 대포, 즉 고정과 실무 교육, 병력의 의무화라는 화두를 마련해 두는 연로한 공작 부인은 그 이야기를 미처 꺼내보지도 못했고 노르츠돈 백작 부인 역시 레빈을 조롱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레빈은 공동의 화제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매 순간 이제 가야지 하며 속으로 중얼거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계속 무언가를 기다렸다. 화제는 회전하는 테이블과 영혼으로 옮겨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영혼으로 옮겨갔다. 이 부분입니다. 톨스토이는 1870년대에 러시아로 들어와 유행이 된 심령술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심령술에 대한 그의 최초의 비판은 여기 레빈과 브론스키의 논쟁에 처음 등장한다.
1890년에는 심령수를 풍자한 계몽의 열매라는 희곡을 발표했다. 이 희곡은 1892년에 모스크바의 말리 극장에서 상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화제는 회전한 테이블과 영혼으로 옮겨갔다. 그러자 심령수를 믿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자기가 본 기적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아, 백작 부인, 제발 꼭 날 거기 데려다 주세요. 나도 가는 곳마다 열심히 찾아보긴 했지만 한 번도 신기한 일을 본 적이 없답니다. 브론스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가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콘스탄틴 드미트리치, 당신도 심령수를 믿나요? 그녀가 레빈에게 물었다. 왜 내가 그런 걸 묻죠? 당신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은걸요? 내 의견은 간단합니다. 그 회전하는 테이블은 소위 교양 있는 사람들도 농부들보다 더 나을 게 없음을 입증합니다. 농부들은 눈을 믿고 주문과 만익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 당신은 믿지 않으시나요? 믿을 수 없습니다, 백작 부인. 하지만 내가 직접 보았다면요? 농부의 안악들도 집안에서 자기의 두 눈으로 똑똑히 고블린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불쾌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마시아.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 것뿐이야. 키티가 레빈 때문에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레빈은 더욱 화가 나서 백작 부인의 말에 대꾸를 하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브론스키가 시원스럽고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불쾌하게 끝날 조짐이 보이는 대화를 살려보려 나섰다. 당신은 그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물었다. 왜죠? 우리는 전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전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힘이 존재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발견되었을 땐 레빈은 재빨리 말을 가로챘다. 오직 현상만이 발견되었을 뿐 전기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백 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전기를 응용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테이블이 그 사람에게 글을 써준다거나 영혼이 그 사람에게 찾아든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힘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브론스키는 늘 그랬듯이 레빈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말에 흥미를 느끼는 듯 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심령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힘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힘은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조건 아래서 작용한다고 말입니다. 그 힘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아니, 난 그것을 새로운 힘으로 보지 못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만약 그 힘이, 왜냐하면 레빈이 다시 말을 가로챘다. 전기의 경우 수지로 틀실을 문지르면 매번 일정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심령수는 그렇지 않죠. 따라서 심령수는 자연현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응접실에서 나누는 대화로서는 지나치게 진지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느꼈는지 브론스키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려 애쓰면서 얼굴에 유쾌한 미소를 띠고 부인들을 돌아봤다. 지금 한번 시험해보는 게 어떨까요, 백작 부인? 그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레비는 그의 생각을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내 생각에는, 그는 계속 말했다. 심령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본 기적을 어떤 새로운 힘으로 설명하려는 이런 시도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정신의 힘 운운하면서 물질적인 실험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죠. 모두들 그의 말이 어서 끝나기를 기다렸고 레빈도 그것을 느꼈다. 내 생각에 당신은 뛰어난 영매가 될 것 같아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말했다. 당신 안에는 쉽사리 무화경에 몰입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요. 레빈은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려다 얼굴을 붉히며 입을 굳게 다물었다. 자, 공작의 따님, 어서 테이블로 실험해 봅시다. 브론스키가 말했다. 공작 부인, 허락해 주실 거죠? 브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으로 테이블을 찾았다. 키티는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일어섰다. 그리고 레빈 옆을 지나치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가여워 견딜 수 없었다. 더구나 그를 불행하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날 용서할 수 있다면 제발 용서하세요.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했다. 난 너무 행복하답니다. 모두들 정화합니다. 당신도 나도. 그의 눈은 그렇게 답했다. 그리고 그는 모자를 집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사람들이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고 레빈이 나가려는 순간 연로한 공작이 들어와 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레빈에게 말을 걸었다. 아, 그는 기쁨에 넘쳐 입을 열었다. 언제 왔나? 자네가 온 줄 미처 몰랐네. 자네를 보니 무척 기쁘군. 늙은 공작은 레빈을 때로는 자네, 때로는 당신이라고 불렀다. 그는 레빈을 끌어안고 브론스키는 알아보지도 못한 채 레빈하고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브론스키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작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 키티는 지금 같은 때 아버지의 따뜻한 태도가 레빈에게는 무서운 짐이 될 거라고 느꼈다. 또한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브론스키의 인사에 얼마나 차갑게 답하는지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브론스키가 다정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눈길로 그녀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그처럼 불쾌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다 결국 포기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을 본 키티는 얼굴을 붉히고 말했다. 공장님,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를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노르츠돈 백작 부인이 말했다. 저희는 지금 실험을 하려 해요. 무슨 실험? 테이블을 돌리는 것 말이요? 실례지만 신사숙녀 여러분, 내 생각에는 고리 던지기를 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소이다. 늙은 공작은 브로스키를 보고 이것이 그의 생각임을 알아차렸다. 고리 던지기도 의미가 있지요. 브론스키는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감탄하듯 공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지으며 노르츠돈 백작 부인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성대한 무도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도 올 거죠? 그가 키티에게 말을 걸었다. 레빈은 연로한 공작이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돌린 틈을 타 조용히 응접실을 나왔다. 그가 이날 파티에서 얻은 마지막 인상은 무도회에 대한 브론스키의 질문에 미소 띤 얼굴로 답하는 키티의 행복한 얼굴이었다. 15. 파티가 끝난 후 키티는 어머니에게 레빈과 나눈 대화를 이야기했다. 레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청혼을 받았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올바로 처신했다는 데 한치의 의욕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그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나의 인상이 집요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눈으로는 그녀와 브론스키를 쫓던 레빈의 얼굴이었다. 눈썹을 찌푸린 채 우울하게 그들을 바라보던 쓸쓸한 눈동자. 그러자 그가 너무도 가엾게 느껴져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자신이 레빈과 막 바꾼 남자를 생각했다. 남자다운 강인한 얼굴, 점잖고 침착한 태도, 무슨 일이 있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부드럽게 빛나는 친절한 성품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을 떠올렸다. 그러자 그녀의 영혼에 또다시 행복이 찾아들었다. 그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베개를 베고 누웠다. 가엾고 불쌍해. 그러나 어쩌겠어? 내 잘못이 아닌걸.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다른 말을 속삭였다. 자신이 후회하는 게 레비를 유혹한 것인지 그의 청혼을 거절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그녀의 행복은 그런 의욕으로 깨지고 말았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녀는 계속 이 말을 중얼거리다 잠이 들었다. 그때 아래층에 있는 공작의 작은 서재에서는 사랑하는 딸의 문제로 부모 사이에 종종 되풀이되던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왜냐고? 그럼 말해주시오. 공작은 손을 마구 흔드는 동시에 하얀 할라트의 앞섭을 연신여미며 이렇게 소리쳤다. 당신에게는 자존심도 품위도 없소. 당신은 그 천박하고 어리석은 혼담으로 딸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있을 뿐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여보,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공작 부인은 울먹이다시피 말했다. 그녀는 딸과 대화를 나눈 뒤 행복하고 흡족한 기분이 되어 여느 때처럼 잘 자라는 말을 하러 공작에게 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레빈의 청혼과 키티의 거절에 대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키티와 브론스키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졌으며 그의 어머니가 오는 대로 해결될 것 같다고 넌지시 돌려 말했다. 그러자 그 말에 공작이 버럭 화를 내며 점잖지 못한 말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느냐고? 첫째로 당신이 신랑감을 껴들인 바람에 모스코브 전체가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을 거요. 그래도 마땅하지. 파티를 벌일 거면 선택받은 구원자들만 부르지 말고 모두 불러요. 멍청이들. 공작은 모스코바 젊은이들을 그렇게 불렀다 되어 있네요. 멍청이들도 모두 부르란 말이요. 악사도 불러서 다들 춤이라도 추라고 해요.
오늘처럼 신랑감들만 불러 모으지 말고 나는 그런 걸 보기만 해도 역겹고 불쾌하여. 당신은 딸아이의 머리를 붕 뜨게 만들었더군. 레빈이 천배나 훌륭한 사람이요. 베테르부르크에서 온 그 멋쟁이 녀석 따위는 기계를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어. 그런 놈들은 다들 똑같아. 하나같이 쓰레기라고. 그 녀석이 왕실의 혈통이라 해도 말이요. 내 딸은 조금도 부족한 데가 없어. 도대체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뭘 했느냐면 공작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 말을 듣다간 공작 부인이 말을 막았다. 영영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는 편이 훨씬 낫지. 그만해요. 내가 아침이라도 떨었어요? 난 결코 그런 적 없어요. 다만 한 젊은이가, 그것도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내 딸을 사랑하고 그 애도 그런 것 같고. 당신이 보기에는 그렇겠지. 만약 딸애가 그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 젊은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쩔 거요? 난 도저히 그런 모습을 지켜볼 수 없을 거요. 어머 심령술, 어머 니스, 어머 무도회. 공작은 아내의 흉내를 내며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무릎을 살짝 굽혔다. 만일 우리가 가첸카의 불행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요? 만일 가첸카가 정말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요. 그것을 보는 눈은 여자들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에게 있단 말이요. 내 눈에는 진지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보이요. 바로 레빈이지. 그리고 내 눈은 잠시 즐기기만 하려는 얄미운 메추라기 새끼도 보인다. 좋아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고집한다면 당신이 내 말을 기억할 때가 올 거요. 그리고 그땐 이미 늦어요. 다셴카를 봐요. 좋아요. 좋아. 이제 그만 얘기해요. 공작 부인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돌리의 불행한 처지를 떠올렸다. 좋소. 잘 자구려. 그들은 서로 성호를 그어주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제각기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있음을 느끼며 헤어졌다. 공작 부인도 처음에는 오늘의 파티가 키티의 운명을 결정했고 브론스키의 의향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굳게 확신하기는 했지만 남편의 말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자기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키티와 똑같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두려움을 느끼며 몇 번이고 혼잣말을 되풀이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16. 브론스키는 가정생활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사교계를 휩쓸던 눈부신 여성이었다. 그녀는 결혼한 후에도 숱한 로맨스를 일으켰으며 미망인이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녀의 연애 사건은 사교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는 아버지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어린 시절을 유년 학교에서 보냈다. 그는 대단히 젊고 멋진 장교로서 학교를 졸업한 후 곧 베테르부르크의 부유한 군인들이 가는 길로 빠져들었다. 그는 이따금 베테르부르크의 사교계에 드나들기도 했지만 연애만큼은 언제나 사교계 밖에서 버렸다. 베테르부르크에서 화려하고 방탕한 나날을 보낸 그는 모스크바에서 처음으로 사교계의 사랑스럽고 순수한 아가씨, 자신을 사랑하는 아가씨와 교제하는 황홀함을 맛보았다. 그는 키티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무언가 나쁜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는 무도회에서 주로 키티와 춤을 췄고 그녀의 집에도 드나들었다. 그는 사교계의 흔한 화제거리와 온갖 시시한 일에 대해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본능적으로 그런 시시한 이야기에 그녀를 위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곤 했다.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못할 내용을 그녀에게 이야기한 적은 없지만 그는 그녀가 점점 더 그에게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점을 느낄수록 더욱 즐거웠고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도 더욱 부드러워졌다. 그는 키티에 대한 자기의 행동 양식이 일정한 명칭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아가씨들을 유혹하는 짓이라는 것. 그러한 유혹이 그와 같은 멋진 젊은이들 사이에 흔한 나쁜 행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몰랐다. 그에게는 자신이 그러한 만족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자신의 발견을 마음껏 즐겼다. 만약 그가 그날 밤 키티의 부모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리고 그가 가족으로 시선을 돌려 자신이 키티와 결혼하지 않을 경우 키티가 불행해지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너무 놀라 그 사실을 믿으려 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 아니 무엇보다 그녀에게 그처럼 멋지고 커다란 만족을 주는 일이 나쁜 짓일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나아가 자신이 그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한 번도 자기가 결혼을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가정생활을 좋아하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이 누리는 독신자 세계의 일반적인 시각에 비추어 볼 때 가정은, 특히 남편은 낯설고 적대적이고 무엇보다 우스꽝스러운 것이었다. 브론스키는 키티의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상상도 못했지만 그가 세르바츠키가를 낳았을 때 자기와 키티 사이에 존재하던 은밀한 정신적 관계가 그날 밤 너무나 견고해진 것을 느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무엇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무엇을 마련해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해낼 수 없었다. 황홀해. 그는 세르바츠키가에서 돌아오며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신선한 쾌감, 어느 정도는 저녁 내내 담배를 피우지 않은 덕분이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깨끗하고 신선한 쾌감을 느꼈고 자신에 대한 그녀의 사랑 앞에 새로운 감동을 느끼기도 했다. 황홀해. 나도 그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시선과 말의 억양만으로 채워진 그런 보이지 않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 오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날 사랑한다고 말했어.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박한가. 무엇보다 쉽게 사람을 믿는 그 태도라니. 나 자신마저 더욱 순수해지는 듯한 이 기분. 내게도 심장이 있고 내 안에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 사랑에 빠진 그 사랑스러운 눈동자. 그리고 정말이라고 그녀가 말할 땐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좋았고 그녀도 좋았잖아. 그리고 그는 오늘 밤을 어디서 마무리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갈 장소를 머릿속으로 가늠해 보았다. 클럽에 갈까? 베지크 카드놀이를 하고, 이 베지크 카드놀이는 2명이나 4명이 64장의 카드를 갖고 하는 놀이라고 하네요. 베지크 카드놀이를 하고 이거나 토프와 샴페인을 마시는 건 어떨까? 아니야, 가지 말자. 꽃들의 성으로 갈까? 이 꽃들의 성은 프랑스어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당시 모스크바에 있던 레스토랑으로 가수 무용수 경륜 선수 등을 출연시켜 영을 복두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꽃들의 성으로 갈까? 그곳에서 오볼론스키를 만나 프랑스 노래와 캉캉이나 즐겨볼까? 아니, 그것도 지겨워. 그래서 세르바츠키가 사람들이 좋아.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나는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거든. 그냥 숙소로 가자. 그는 듀소 호텔에 있는 자기 숙소로 곧장 돌아와 밤참을 준비했다.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언제나처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17. 이튿날 오전 11시 브론스키는 베테르부르크 철도역으로 어머니를 마중하러 나갔다. 큰 계단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은 이번 기차로 올 루이를 기다리는 오볼론스키였다. 이게 이제 왜 베테르부르크 철도역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러시아에서는 각 도시의 철도역에 그 도시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구간별 종착지의 이름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한 베테르부르크 철도역은 베테르부르크에서 출발한 혹은 베테르부르크로 향하는 기차들이 정차하는 역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이 백장나리, 오볼론스키가 소리쳤다. 누구를 마중왔나? 어머니가 오셔. 오볼론스키와 만난 사람 이름은 누구나 그렇듯 블론스키도 환하게 웃으며 그와 악수를 하고는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오늘 베테르부르크에서 어머니가 오시거든. 어젯밤 2시까지 자네를 기다렸어. 세르바츠키가에서 나와 어디로 간 거야? 숙소로 갔어.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솔직히 고백하지. 실은 어젯밤 세르바츠키가에서 나온 뒤 너무 기분이 좋아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어. 준마는 낙인으로 알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눈빛으로 알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전에 레빈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엎조렸다. 브론스키는 그 말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지만 곧 화제를 바꾸었다. 그런데 누구를 맞으러 온 건가? 그가 물었다. 나? 아름다운 여인을 맞으러 왔지. 오볼론스키가 말했다. 그렇군.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다. 여동생 안나를 마중하러 온 거야. 이 앞에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다. 이것은 1348년에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창설한
가트 훈장의 문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래 무공이 있는 왕과 기사에게 수여하는 영국 최고의 훈장이었으나 이후 외국의 원수와 귀족에게도 수여하곤 했다. 가트 훈장은 무릎에 다는 것으로 청색 벨벳 천에 금실로 수놓은 이 프랑스 문구가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부끄러운 것이다. 여동생 안나를 마중하러 온 거야. 아, 카레닌의 부인? 브론스키가 말했다. 내 동생을 안아보군. 알 것 같아. 아닌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군. 브론스키는 카레닌이라는 이름에서 막연히 거만하고 따분한 인상을 떠올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나이 매제 알렉세이 안드로비치는 알겠지. 온 세상이 그를 다 아니까. 그의 얼굴과 명성은 익히 알고 있지.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인물로 알고 있어.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알잖아? 내 승리에 안 맞아. 브론스키가 말했다. 그래, 그는 정말 비범한 사람이지. 다수 보수적이긴 해도 훌륭한 사람이야.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다시 한번 말했다. 훌륭한 사람이고 말고. 그 말이 그에게 더 잘 어울리겠군. 브론스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자네도 왔군. 그가 입구에 선 키 크고 나이 든 하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어머니의 하인이었다. 이리로 들어와. 요즘 들어 브론스키는 스테판 아르카지치에게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느끼는 일반적인 호감 이상의 애착을 느꼈다. 스테판 아르카지치와 키티를 서로 결부시켜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일요일에 디바를 위해서 만찬을 여는 게 어떨까? 브론스키가 그의 팔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지. 내가 사람들을 모아볼게. 아, 자네 어제 내 친구 레빈을 만나지 않았나?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물었다. 물론, 하지만 어떤 일인지 서둘러 가버리더군. 그는 훌륭한 젊은이야. 오블론스키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아? 모르겠어. 브론스키가 대답했다. 모스크바 사람들은 다들 왜 그럴까? 물론 지금 나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빼고. 그는 익살맞게 덧붙였다. 다들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데가 있어. 왜 그런지 다들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화를 내고 마치 계속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아. 맞아. 그런 면이 있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열차가 곧 도착할까요? 브론스키가 영무원에게 말을 걸었다. 열차가 곧 들어옵니다. 영무원이 대답했다. 여기 분주해지고 짐꾼들이 뛰어다니고 헌병과 영무원들이 눈에 띄고 마중 나온 사람들이 속속 도착하는 걸 보아 열차가 가까이 왔음을 더욱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차갑게 피어오른 수증기 속에서 방코트를 입고 부드러운 펠트 부츠를 신은 차림으로 구부러진 선로를 뛰어다니는 인부들이 보였다. 멀리 떨어진 선로 위로 기관차의 기적 소리와 무언가 묵직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그는 브론스키에게 키티를 향한 레빈의 마음을 말해주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 아니야, 자네는 내 친구 레빈에 대해 그릇된 평가를 내리고 있어. 사실 그는 매우 신경질적인 사람이고 때로 남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해. 하지만 때로는 매우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지. 그는 대단히 순수하고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게다가 황금처럼 고귀한 마음을 지녔어. 하지만 어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었다. 그는 어제 자신의 친구에게 느꼈던 진심 어린 공감을 깡그리 잊은 채 이제는 브론스키에게만 그런 감정을 느낄 뿐이었다. 그래, 어제는 그에게 특별한 행복을 느끼거나 특별한 불행을 느낄 만한 이유가 있었어. 브론스키는 걸음을 멈추고 노골적으로 물었다. 그럼 뭐야? 어제 그 사람이 자네의 처제 혹은 처형입니다. 자네의 처제에게 청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아마도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어쩐지 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군. 그가 일찍 자리를 뜬 데다 기분마저 안 좋았다면 분명 그랬나 본데 그는 아주 오래전부터 키티를 사랑했어. 그 사람 참 안 됐군. 그랬군. 하지만 난 그녀에게 더 나은 배우자를 바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브론스키는 이렇게 말한 뒤 가슴을 꽉 펴며 다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그를 잘 몰라. 그가 말을 덧붙였다. 그래, 어쨌든 힘든 상황이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와 관계를 갖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그쪽에서의 실패는 단지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지만 이쪽에서의 실패는 인간의 존엄을 저울질하니까
그렇고 저기 기차가 들어오는군. 과연 저 멀리서 기관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몇 분 후 플랫폼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기차가 추위 때문에 아래쪽으로 전기를 내뿜으며 천천히 규칙적으로 가운데 바퀴의 지렛대를 돌렸다 폈다 하면서 역 안으로 들어왔다. 목덜로 얼굴을 칭칭 감은 기관사가 고드름을 주렁주렁 단 채 연신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다. 탄수차 뒤에는 수화물차가 날카롭게 지지대는 개를 실은 채 속도를 줄이면서 더욱 심하게 플랫폼을 뒤흔들며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승객을 태운 객차가 들어와 가볍게 진동하다 멈추었다. 용감무상한 차장이 호각을 불며 채 멈추지 않은 기차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그러자 그를 뒤따라 성급한 승객들이 한 명씩 내리기 시작했다. 몸을 쭉 펴고 근엄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근위장교, 배낭을 진 채 유쾌하게 우수대는 경박한 상인, 어깨에 큰 자루를 짊어진 농부, 브론스키와 오블론스키와 나란히 서서 객차와 플랫폼에 내린 승객들을 둘러보다 어머니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지금 막 키티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그를 흥분과 기쁨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가슴이 무심결에 쫙 펴지고 그 눈동자가 환하게 빛났다. 그는 승리자라도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브론스카의 백작 부인이 이 객차에 계십니다. 용감무상한 차장이 브론스키에게 다가와 말했다. 차장의 말이 그를 깨우고 눈앞에 닥친 어머니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지도 않았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견해나 자신이 받은 교육에 따르면 그는 어머니에 대해 가장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를 보여야 했고 그 밖의 다른 관계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는 겉으로 더욱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어머니를 대했다. 18. 브론스키는 차장을 뒤따라 객차로 들어가다가 어느 부인에게 길을 내주기 위해 객차의 입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교계 사람의 감각이 몸에 밴 브론스키는 그 부인의 용모를 보고는 한눈에 그녀가 상류사회의 여성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양해를 구하고 객차 안으로 들어가려다 한 번 더 그녀를 꼭 보아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녀가 대단히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그녀의 모습 전체에서 풍기는 우아함과 겸손한 기품 때문도 아니었다. 다만 그 옆을 지나치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에 유난히 상냥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뒤돌아보자 그녀도 고개를 돌렸다. 짙은 속눈썹 때문에 검게 보이는 그녀의 빛나는 회색 눈동자가 다정한 빛을 띠며 마치 그를 알기라도 하듯 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가 누군가를 찾는지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그 짧은 시선을 통해 브론스키는 그녀의 얼굴에서 뛰노는 절제된 활기를 포착할 수 있었다. 붉은 입술을 곡선으로 만드는 희미한 미소와 빛나는 눈동자 사이에서 차분한 생기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다녔다. 마치 그녀의 존재에서 어떤 것이 넘쳐 흘러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짝이는 눈빛과 미소로 나타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일부러 눈 속의 빛을 꺼버리긴 했지만 그 빛은 그녀의 의지를 거스르며 희미한 미소로 반짝였다. 브론스키는 객차로 들어갔다. 검은 눈동자와 곱슬머리를 지닌 여인 노 부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며 얇은 입술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좌석에서 일어나 하녀에게 작은 손가방을 건넨 후 자그마한 야윈 손을 아들에게 내밀고는 그 손에 입 맞추는 아들의 머리를 들어올려 그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전보는 받았니? 잘 지낸 거야? 참으로 다행이구나. 여행은 편안하셨어요? 아들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러다 무심결에 문 밖에서 들리는 여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그 목소리가 입구에서 마주친 부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도 난 당신 생각에 찬성할 수 없어요. 마님, 그건 베테르부르크식의 생각입니다. 베테르부르크식이 아니라 단지 한 여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럼 마님의 손에 입 맞추는 걸 허락해 주십시오. 잘 가요, 이반 페트로비치. 참, 오빠가 거기 있나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있으면 이쪽으로 좀 오라고 해요. 부인은 입구 바로 옆에서 이렇게 말한 뒤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됐어요? 오빠를 찾았나요? 브론스카의 백작 부인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브론스키는 그제야 그녀가 까레니나 부인임을 알아차렸다. 당신의 오빠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꺼냈다. 실례합니다. 미처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워낙 짧아서요. 브론스키는 인사를 하며 말을 건넸다.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오,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저야말로 당신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이곳으로 오는 내내 당신 어머님과 당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한 것 같으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를 청하는 자신의 활기에 미소로 모습을 드러내도 좋다고 허락했다. 그런데 오빠가 아직 안 오네요. 알로샤, 너가 불러와. 연로한 백작 부인이 말했다. 블론스키가 플랫폼으로 나가 소리쳤다. 오블론스키 여기야. 그러나 까레니나는 오빠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를 보자마자 경쾌하고 단호한 걸음으로 객차를 나섰다. 그러고는 오빠가 가까이 다가오자 브론스키도 놀랄 만큼 대담하고 우아한 몸짓으로 왼손을 오빠의 목에 감더니 재빨리 자기에게로 끌어당겨 힘차게 입을 맞췄다. 브론스키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그만 영문도 모른 채 씩 웃고 말았다. 하지만 문득 그를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가 떠올라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갔다. 정말 사랑스러워 그렇지 않니? 백작 부인이 까레니나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내 옆에 앉게 했어. 그래서 무척 기뻤단다. 우리는 줄곧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건 그렇고 사람들이 그러더구나. 너가 이상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럴수록 좋다 나의 아들아. 그럴수록 좋아.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다. 자, 어머니 숙소로 가시죠. 가레니나는 백작 부인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다시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백작 부인은 아드님을 만나셨고 저는 오빠를 만났네요. 그녀가 명랑하게 말했다. 게다가 제 이야기거리도 다 떨어져 더 이상 해드릴 얘기도 없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분. 백작 부인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과 함께라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더라도 지겹지 않을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든 말없이 함께 있든 함께 있기만 하면 즐거운 사랑스러운 여성들이 있죠. 당신도 그런 사람이에요. 참 아들 생각은 그만해요. 아들과 평생 헤어지지 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까레니나는 몸을 꼿꼿이 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눈동자에 미소가 어렸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에게는 백작 부인이 아들에게 설명했다. 8살짜리 아들이 있단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나 봐. 그래서 아들을 두고 온 것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는구나. 네, 백작 부인과 저는 줄곧 그런 얘기만 했어요. 저는 제 아들에 대해, 백작 부인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 가레니냐가 말했다. 그러자 또다시 미소가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빛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부드러운 미소였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무척 지루하셨죠? 그는 그녀가 던진 이 교태의 공을 즉시 받아치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런 어조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듯 백작 부인을 향해 돌아섰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백작 부인. 잘 가요, 친구. 백작 부인이 대답했다. 당신의 아름다운 얼굴에 입맞추게 해줘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할게요. 난 당신을 무척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까레니나는 이런 상투적인 말을 진심으로 믿고 무척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는 살짝 몸을 굽혀 자기 얼굴을 백작 부인의 입술에 댔다. 그녀는 다시 몸을 펴고 입술과 눈동자 사이에서 물결치는 미소를 지으며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녀가 내민 작은 손을 잡았다. 그러자 그의 손을 힘차게 대담하게 끌어당기는 그녀의 정열적인 악수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대하기라도 한 듯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올랐다. 그녀는 재빨리 걸어나갔다. 그 걸음은 제법 풍만한 그녀의 몸을 신기할 정도로 가뿐히 옮겼다. 정말 사랑스러워,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아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의 우아한 잣대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녀를 눈으로 쫓았다.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어렸다. 그는 창문 너머에서 그녀가 오빠에게 다가가 손을 맞잡으며 무언가 활기차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다. 분명 브론스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텐데 그에게는 그것이 분하고 억울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머니, 다들 잘 지내나요? 그가 어머니에게 돌아서며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다들 잘 지내, 아주 잘 지내지. 알렉산드르는 무척 사랑스러운 아이야. 마리도 무척 예뻐졌단다. 무척 재미있는 아이야. 그리고 노부인은 자신의 가장 큰 관심사, 즉 손자의 세례식. 그녀는 그 일 때문에 베테르부르크에 다녀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손자의 세례식과 군주가 맏아들에게 베푼 특별한 은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라브렌치가 왔네요. 브론스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 괜찮으시다면 이제 나갈까요? 백작 부인을 모시고 늙은 집사가 객차 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보고하자 노부인은 그곳을 나서려고 몸을 일으켰다. 자, 가요. 이제 사람들도 줄었어요. 브론스키가 말했다. 하녀는 손가방과 강아지를 들고 집사와 인부는 다른 가방을 들었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그들이 객차를 나섰을 때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 달려갔다. 다른 색 모자를 쓴 역장도 달려갔다.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뒤쪽으로 달려갔다. 뭐야? 무슨 일이야? 어디에서? 뛰어들었어? 기차에 치였어? 지나가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들렸다. 누이 동생과 함께 놀란 표정으로 되돌아온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군중을 피해 객차 입구에 섰다. 부인들은 객차 안으로 들어갔고 브론스키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 불행한 사고의 세세한 정황을 알아보려 군중을 뒤따라갔다.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지독한 추위에 몸을 옷으로 지나치게 감싸서 그랬는지 한 경비원이 기차가 선로를 바꾸는 소리를 듣지 못해 그만 기차에 치이고 말았다. 부인들은 브론스키와 오블론스키가 돌아오기 전에 벌써 집사로부터 이런 상세한 정황을 들었다. 오블론스키와 브론스키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손상된 시체를 보았다. 오블론스키는 몹시 괴로워 보였다.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끔찍해. 아, 안나, 내가 그 모습을 봤더라면 소름 끼쳐.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브론스키는 말이 없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심각하게 보이긴 해도 너무나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 백작 부인, 당신이 그걸 보셨다면?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그 사람의 부인도 그곳에 있었는데 어찌나 안 됐든지 남편의 시체에 몸을 던지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남자 혼자서 그 많은 가족을 먹여 살렸다더군요. 정말 끔찍한 일이야. 그 여자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까레니나가 두려움에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브론스키는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곧장 객차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그는 입구에서 어머니를 돌아보며 이렇게 덧붙였다. 몇 분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이미 백작 부인에게 신인 여가수에 대해서 떠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백작 부인은 아들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계속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이제 가죠. 브론스키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객차를 나섰다. 브론스키는 어머니와 함께 앞에서 걸어갔다. 까레니나는 오빠와 함께 그들을 뒤따랐다. 출구에 이르자 브론스키를 뒤쫓아온 역장이 그에게 다가갔다. 제 조수에게 200루블을 주셨더군요. 그 돈을 누구에게 주신 건지 정확히 지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미망인에게 주십시오. 브론스키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런 걸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자네가 돈을 줬다고? 오볼론스키가 뒤에서 소리쳤다. 그러고는 누이의 손을 꽉 잡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멋져, 아주 멋져. 훌륭한 젊은이가 아닙니까? 존경을 표합니다, 백작 부인. 그리고 그는 누이와 함께 그녀의 한의를 찾느라 잠시 서성였다. 그들이 역 밖으로 나왔을 때 브론스키의 일행을 태운 카레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역에서 나오던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참으로 끔찍한 죽음이야. 어떤 신사가 그들을 지나치며 말했다. 몸이 두 동강 났다더군. 내 생각은 달라. 그건 가장 편안한 죽음이었을 거야. 순식간에 죽었으니. 다른 사람이 말했다. 어째서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을까?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카레니나는 카레타에 올라탔다.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그녀가 가까스로 눈물을 참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무슨 일이니 안나? 마차가 역에서 수백 사젠을 벗어나자 이 1사젠은 약 2.13m입니다. 그리고 뭐 수백 메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백 사젠을 벗어나자 그가 물었다. 불길한 징조예요. 그녀가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중요한 건 너가 왔다는 사실이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오빠는 브론스키를 오래전부터 알았나요? 그래. 그런데 말이지. 우리는 그가 키티와 결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 그래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오빠의 이야기를 해봐요.
그들은 마치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쓸데없는 무언가를 육체로부터 몰아내리는 듯 머리를 흔들며 덧붙였다. 오빠의 문제를 말해줘요. 오빠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 너가 유일한 희망이야.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말했다. 그러니 전부 말해봐요. 그러자 스테판 아르카지치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 오블론스키는 누이를 카레타에서 내려주고 한숨을 쉬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관청으로 향했다.